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책의 128, 129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을 한 거고, 넘어오시면 130, 131페이지에 렌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목은 렌즈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거울이라고 하는 건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야. 그 다음에 우리 안경에 있는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야. 됐어? 자, 근데 거울과 렌즈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울은 세 종류가 있어. 기억나니? 우리가 맨날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쓰는 평평한 거울을 우리가 말 그대로 평평 거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가운데가 볼록한 거울은 말 그대로 볼록 거울이야 라고 얘기하고,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오목한 애들을 우리가 오목 거울이야 이렇게 해서 거울이 세 종류 있다는 거 배웠고요. 자, 이것과 똑같이 렌즈는 두 종류가 있는데, 렌즈는 여러분이 보시는 볼록 렌즈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목 렌즈라는 게 양쪽이 오목해서 이렇게 생긴 오목 렌즈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거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빛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입사하는 빛, 위로, 아래로 입사하는 빛이 있다고 치자. 정확하게 가운데, 위, 아래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위, 아래 세 군데로 빛을 쏜다고 치면 사실은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니까 반사시킬 건데, 그 중에서 평면 거울에서 이 가운데 빛을 보면 빛이 들어간 점이 요점이라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 접선의 법선을 이렇게 그리면 빛이 법선과 날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입사각이 0도입니다. 그러면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각도 몇 도여야 됩니까? 0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온 방향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온 방향 그대로 가서 빛이 온 경로가 왜곡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왜곡이 없기 때문에 나의 크기, 모양이 그대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울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도 거울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크기, 모양,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항상 같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바뀌는 건 딱 하나 있죠. 뭐만 바뀝니까? 좌우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는 글씨를 거울에 비춰보면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평면 거울이고, 왜곡이 없는 이유가 빛의 경로가 똑같기 때문이야. 근데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처럼 구면이 생기면 얘는 정확하게 가운데 간 빛은 평면 거울과 똑같이 유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사각이 90도, 아니 입사각이 0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사각도 그대로 가운데 간 빛은 모든 면에서 그대로 봅니다. 근데 위나 아래를 보시면 위로 들어간 빛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간 점에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린다는 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고, 이때 입사각이 이 방향으로 만약에 30도 생기면 반대편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이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쵸? 얘도 그리면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이것과 90도 되게 입사각을 그려 반사각 반대편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이 왔다가 퍼져서 나가는 얘기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이 퍼져 라고 배웠어요. 그죠? 오목 거울은 빛이 이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입사각이니까 같은 크기 반사각 이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갈 거야. 얘는 거꾸로 이렇게 반사돼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목 거울은 한 점의 빛이 모여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요. 거울에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빛이 왜곡돼서 가니까 그 앞
모양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빛이 위에 있는 빛은 위로, 아래에 있는 빛은 아래로 가니까 상하좌우 바뀌지 않고 나의 상이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 대신에 오목 거울은 위에 있던 빛이 아래로, 아래에 있던 빛이 위로 가니까 상이 뒤집혀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런 성질이 렌즈에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오목 렌즈 보시고 볼록 렌즈를 그려봐 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빛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간다고 치자. 렌즈에서. 그러면 렌즈는 굴절합니다. 가운데 빛은 입사각이 0도니까 굴절각도 0으로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쭉 갑니다. 가운데 빛은 그대로 거울도 렌즈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빛은요. 여기가 접선면이고요. 이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입사각, 요게 반사각이고, 그쵸? 그래서 반사된 빛은 이제부터 알 거야. 그건 관심이 없어. 근데 굴절을 할 건데 렌즈니까. 꺾여 들어갈 때 공기하고 유리 중에 어디가 빛의 속력이 빠르냐면 공기가 빠릅니다. 그러면 유리에서 생긴 굴절각은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법선이 이거니까 굴절을 할 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어. 그거를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렌즈는요. 빛의 경로를 보시면 항상 렌즈에서 빛은 자기가 간 것보다 더 두꺼운 쪽에 있는 쪽으로 꺾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오목 렌즈가 거꾸로 빛을 퍼뜨립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았는데 오목 렌즈는 퍼뜨립니다. 거꾸로 해요. 볼록 렌즈는요. 여기에 접선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리면 이게 입사각이고요. 굴절을 해야 되는데 느린 매질 유리 쪽에 가까이 꺾이니까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자기보다 더 두꺼운 아래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쵸? 한 점에 모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렌즈와 거울은 서로 반대 위상끼리 빛을 내서 보내는 모습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빛을 모으는 아이가 누구야? 빛을 퍼뜨리는 아이가 누구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빛을 모으는 게 바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고요. 빛을 퍼뜨리는 게 바로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울과 렌즈는요. 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걔가 거울이냐 렌즈냐가 안 중요하고요. 빛을 모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얘네들의 상의 종류가 똑같이 생겨요. 이게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빛을 얘처럼 퍼뜨리는 아이는 빛이 됐어 가면 계속 퍼지는데 상은 빛이 모이는 점에 생겨요. 근데 앞으로 여기 계속 가봤자 빛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상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상은 이걸 연장선으로 뒤로 그려보시면 여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빛이 모이는 이 점의 상이 이렇게 작게 생깁니다. 나의 모습이.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아이의 상은 항상 실물보다 축소된 상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을 때 나의 상하가 그대로 있죠. 상하가 뒤집히진 않습니다. 상하가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정립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은 항상 모이는 곳에 생기는데 얘는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상 허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아이가 맺힐 수 있는 상은 하나입니다. 자, 똑바로 서 있는 작게 보이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 생겨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맺히는 게 빛을 퍼뜨리는 아이들이 만드는 공통된 상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보다 크기가 작은 상들이 생기니까 이 작은 애들은 이 작은 공간 안에 많이 보이겠네.
그래서 상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면이 넓어져요.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만드는 볼록 거울의 특징은 그래서 시야를 뭐한다? 넓힌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전체를 비춰야 되는 그 뭡니까? 코너, 반사경 또는 도난, 방지용 거울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게 아까 자동차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거울을 우리가 사이드미러라고 하는데 그걸 옆에 있는 거울이다. 측면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가 상을 축소시켜서 더 멀리 보이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멀리 보는 게 중요해요. 옆 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아이들이 얘네들이야. 그래서 아까 측면경 옆에 실제로 보이는 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작게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이 아이가 렌즈에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상관없이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긴다. 요겁니다. 근데 상을 모으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작도하자는 얘입니다. A4 용지를 가운데로 가로로 두십시오. A4 용지를 가로로 두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시는 건데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개를 그릴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볼록 렌즈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의 한쪽에 치우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볼록 렌즈. 자, 그리고 볼록 렌즈의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광축입니다. 얘 이름이 광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데 그 빛을 모으는 지점을 우리가 초점, 그래서 포커스 F라고 써요. 자, 그래서 렌즈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10cm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초점 거리의 2배니까 20cm 떨어진 곳이겠죠. 그래서 근데 렌즈는 빛이 투과하니까 초점이 앞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첫 번째 내가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 상을 작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얘가 있을 때를 작도하실 거고 초점보다 안쪽에 왔을 때를 작도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작도할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저는 1번만 작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작도하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1번 작도를 해보시면 빛의 경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나요. 괜찮아. 기억나냐고 안 물어볼게. 자, 첫 번째 실제로 화살표 머리 위에서 빛은 세 군데로 갑니다. 한 점에서 나오는 빛은 세 가지 경로로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축과 나란하게 가서 렌즈랑 만나면 얘는 무조건 그래서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굴절해서 갑니다. 그래서 초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아이는 중심을 지나 그냥 직진합니다. 안 굴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부분에 초점을 지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앞부분 초점. 그래서 앞부분 초점을 쭉 지나다가 렌즈를 만난 아이는 거기서 1번 빨간색이랑 거꾸로 광축과 나란하게 가면 초점 지나가죠. 그럼 초점을 지나온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경로가 정반대가 1번 선하고 3번 선의 경로가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을 지나가고요. 초점을 지나간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자, 근데 상이 어디 생긴다 그랬죠? 빛이 모인 지점에 생깁니다. 근데 이 모인 지점 여기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생길 건데
여기에 이 빛은 화살표의 머리에서 나온 빛이니까 여기에 상이 화살표 머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위아래가 거꾸로 생깁니다.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이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힌 상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똑바로 서 있으면 정립이라고 했어요. 뒤집히면 돌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기 때문에 얘는 허상이 아니고 진짜 상입니다.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 크기보다 커요? 작아요?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항상 상은 축소되냐, 정립이냐, 허상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판단하기 전에 꼬맹아, 그러면 얘 가운데 여기 왔을 때 상을 작도해 보시면 얘가 축소인지 확대인지를 알 수 있어요. 2번을 작도해 보시죠. 초점과 초점거리 2배에서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온 빛의 경로 똑같습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가네, 중심을 지나가는 애, 그 다음에 초점 지나가는 애. 근데 선생님 참고사항 말씀드릴게요. 빛은 결국은 3개를 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2빛이 모이는 곳에 나머지 1빛도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작도는 안 합니다. 1, 2번만 작도해 보시면 빛이 어디에 모이는지 보입니다. 해보세요. 어디야? 이거 1번 위치에 있을 때 1번 상이 여기에 생겼거든요. 그러면 2번 물체의 상은 1번보다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어디에 생겼습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빛이 모입니까? 왼쪽에서 빛이 모입니까? 어디서 생겼어? 네, 이거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선은 안 바뀐 거 아세요? 어차피 광축하고 나란하게 갔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가는 이 1번 라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물체가 어디 있던 이 1번 선 절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모여도 이 라인 어딘가에서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하나? 그쵸? 그럼 두 번째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사고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수학적 사고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얘가 2번 위치에 있으면 두 번째 보라색 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얘가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렌즈의 중심을 여기를 지나가게 하려면 첫 번째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 선의 기울기가 어떤가요? 훨씬 더 급해집니다. 그쵸? 확 껴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2번 위치에 있는 산입니다. 이 두 개의 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물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렇게 왔더니 얘네들에 의해서 생긴 상이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네? 맞아요? 근데 빨간색 라인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빨간색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상이 점점 뭐해질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커지죠. 바꿔야 됩니다. 렌즈에 가까이 오면. 그러면 렌즈로부터 물체가 훨씬 멀리 저기 멀리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이는 여기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생겼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는 실제 물체보다 작구나. 그랬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크기가 언제 작고 언제 커요? 기준선이 EF보다 멀리 있을 때가 축소된 상생입니다. EF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확대된 상이 생기고 그렇다면 나하고 키가 똑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체가 정확하게 EF에 있을 때 크기가 1대1인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EF보다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축소된 상이 생긴 게 맞습니다. 그리고 EF 안쪽으로 오면서 보이세요? 실제로 빛이 모였으니까 실상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빛이 모이는 실상은 무조건 거꾸로 생깁니다. 여기 실상이고요. 빛이 실제로 안 모인 상이 정립 허상입니다. 이건 그냥 묶어 한 덩어리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립은 무조건 허상. 그래서 돌입은 무조건 실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가 초점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점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기한 거? 말해 빨리. 뭔가가 신기해. 얘가 초점에 있으면 어떤 상이 생겨요? 되게 이상합니다. 말해. 그냥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거 아니야? 어떨 것 같아요? 뭔가요? 상이 안 생겨요. 그죠? 빨간색 라인 타고 가잖아요. 우리가 초점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때 요각도와 요각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합니다. 절대 얘네들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안 맞춰요.
점점 급해지다가 안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안쪽에 들어온 얘를 작동할 겁니다. 어떨 거 같냐? 중심을 지나가게 해봐. 세 번째. 말해. 느낀 점을 얘기해. 어떨 것 같아? 이거 안 맞나요? 왜요? 중심을 지나서 가면 갈수록 둘 사이에 거리가 더 멀어져.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사기 안 생겨? 아니야. 아까처럼 연장선 그려보십시오. 결국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반대쪽으로 그려보면 빛이 만나는 쪽이 물체가 있는 방향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가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애처럼 생긴 상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볼록 거울처럼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게 아니고요. 빛의 연장선상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판상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허상이라고 했고, 허상은 무조건 뭡니까? 똑바로 서 있는 정립허상이고요.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물체보다 훨씬 큽니다. 하기 때문에 정립허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는데 이때 기준선이 두 개가 있었죠. 뭡니까? EF, F.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얘기죠. 그래서 먼 곳에서 가까이 올수록 산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되겠냐? 이게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하고 오목거울에서의 산이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 거리에 따라서 크기 그리고 똑바로 서 있다가 거꾸로 뒤집혔다가 이렇게 때문에 물체를 보는데 잘 안 써요. 그럼 뭐 어차피 얘네들은 빛을 모으는 거니까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목거울 언제 쓰니? 빛을 모았다가 멀리 보내는 그래서 조명 뒤에 설치합니다. 그럼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모았다가 멀리까지 한꺼번에 쏩니다. 그래서 눈부신 빛은 나눠들죠. 그게 자동차에 있는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에 꼬마 정도 열나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엄청 큰 오목거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나온 모든 빛을 초점에 한 점에 모았다가 쏩니다. 그래서 눈부신 밝은 빛이 멀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 뒤에 등대에도 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조등에도 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 뒤에 오목거울을 놓으면 빛을 모았다가 멀리까지 쏘니까 훨씬 더 빛이 강해 보입니다. 됐냐?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만들어서 쓸 건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작도할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렌즈 방정식이라는 거에 넣고 계산할 겁니다. 계산하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저 렌즈로부터 초점 거리가 10이라고 치자. 그리고 렌즈로부터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로 놓을 거예요. 렌즈로부터 생긴 상까지의 거리는 B로 놓을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렌즈 방정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이다. 이게 렌즈 방정식의 답입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게요.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점거리는 10이고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2배보다 멀리 있어야 되니까 전 30으로 줄 겁니다. 그럼 B 값을 구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초점거리 그대로 10이고 초점거리 2배와 초점거리 1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체의 거리를 15cm로 줄 겁니다. 그럼 B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초점거리 그대로고 물체가 초점거리보다 가까이 5c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B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계산된 사람들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얘들아. 멋지다.
이제 나온 답 그대로. 자, 첫 번째 시가 얼마? 15. 15. 이거 30. 어? 30. 30.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이건 플러스라는 뜻이지. 그치? 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뭘 얘기하냐면 플러스는 실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B값이 플러스면 실상이란 뜻이고요. B값이 마이너스면 허상이란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야, 도립이야? 네, 그래서 이거 정립허상이라는 뜻이고요. 자, 얘네들은 도립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1번 도립실상 맞죠? 2번도 도립실상 맞죠? 3번은 정립허상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상의 종류는 나오는데 크기는 어떻게 알아요? 자, 렌즈 방정식은 상의 종류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립허상인지 도립실상인지 상의 종류만 판단하고요. 크기를 판단하는 건 배율 공식이 있습니다. 배율을 m이라고 하는데 이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a분의 b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분의 b 하시면 얘는 배율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체의 절반 크기야 이 뜻입니다. 알겠어? 얘는 배율 계산하시면 a분의 b라서 얼마입니까? 2 실제 물체보다 2배 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축소된 상이죠. 얘는 뭡니까? 확대된 상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a분의 b에 보시면 뭡니까? 2입니다. 그래서 얘 확대된 정립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를 보셔야 되니까 작도해뒀어요. 근데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방정식으로 상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때요. F에 넣을 때 너네 얼마로 넣었어? 그냥 10으로 넣지. 다시 말해 플러스 10으로 넣지. 마이너스 10으로 안 넣지. 플러스 10으로 넣는 이유는 얘네들이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초점거리는 플러스입니다.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초점거리를 마이너스로 넣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렌즈에서의 상을 이제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됐죠? 우리가 그동안 작도했던 게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13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5번 렌즈 방정식과 배율. 그래서 배율은 절대값 a분의 b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배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렌즈 방정식 어디니? 자, 여기에 렌즈 방정식이 없네요. 밑에다가 쓸게요. 5번 밑에다가 렌즈 방정식 이거 쓰시면 돼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b값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의미를 써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고생한 132페이지에 자, 260번, 261번 풀어왔던 안 풀어왔던 상관없이 다시 보죠. 132페이지 1, 2번입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자, 볼록 렌즈에서 초점거리보다 멀리 있을 때와 초점거리 안쪽에 있을 때 작동한 거예요. 초점거리보다 멀리 있으면 무조건 돌입실상 생기고요. 초점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정밀포상 생깁니다. 작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자, 1번. 상은, 자, 가에서 물체를 렌즈 쪽으로 가까이 해서 F에 놓기 전까지의 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상은 계속 초점거리 F에 가까이 가는 거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상입니다. 그리고 초점에 가까이 갈수록 상은 커지는 거고요. 거꾸로 선 상에서 바로 선 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되죠? 초점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바뀝니다. 261번 보죠. 자, 그 중에서 틀린 게 몇 개 있냐면 3개 있습니다. 자, 틀린 건 1번,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는 허상이니 아니요 실상입니다. 자, 이번에 나의 상은 실상이니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3번 보시면 가의 원리를 이용한 얘가 돋보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돋보기는요. 실제로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바로 보이게 하는 거라서 허상으로 보는 겁니다. 되겠어? 가까이에서 보는 걸로 돋보기로 우리가 물체를 확대해서 볼 때는 허상으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은다 맞고요. 물체에서 나올 렌즈를 초점을 지나 빛의 렌즈를 통과한 후에 광주가 날아가게 간다 맞습니다. 나는 실제 물체보다 항상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렌즈의 기본적인 거고요. 넘어가시면 렌즈 방정식 한 번은 쓰죠. 자, 한 번은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135페이지 오셨어요. 135페이지에 여기 274, 275 요거 두 개. 두 문제 똑같이요. 초점거리의 2배 있는 곳에 있어 이 얘기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위치 2개 있다. 초점거리 2배와 초점거리. 맞아요. 초점거리에 있을 때는 상이 맺히지 않아. 대신에 초점거리 2배 있을 때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상이 생겨. 기억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75번에 물체가 4cm인데 초점거리에 2배 떨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EF. 그쵸?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정확하게 4cm여야 됩니다. 자, 그 위에는 274번도 똑같습니다. 초점거리에 2배 떨어져 있는 20cm 위치에 물체를 놓습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물체가 여전히고 독립실상으로 생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에 생깁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를 렌즈 쪽으로 5cm 이동시켰을 때 상의 위치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B값의 변화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분의 1분의 B분의 1이 F분의 1인데 지금 초점거리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20분의 1 어조식으로 했죠. 그래서 B값 얼마 나왔습니까? 말해줘. B값은 얼마야? 이거 첫 번째 거 20. 그리고 나서 얘를 5cm 가까이 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15cm로 바뀝니다. 그럼 이때 B값 얼마 됩니까? 30입니다. 자, 그래서 물체는요, 실제로 렌즈로부터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오니까 상도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원래 처음 위치보다 렌즈가 10cm 멀어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맞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6페이지 왔습니다. 278번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야? 이 문제의 핵심은요. 지금 물체가 볼록 렌즈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상이 60cm 떨어진 곳에 거꾸로 맺힌 도립실상이 생겼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얘를 렌즈 쪽으로 가까이 움직여서 똑같이 2배 큰 뭘 만들고 싶다는 거야? 허상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움직일 거니까 여기까지의 거리 A 몰라요. 근데 2배 큰 상의 허상이 생기려면 A는 A고 B 값은 뭘까? 마이너스 2A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렌즈 방정식에 두면 A분의 1 마이너스 2A분의 1이 초점거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를 초점거리는 알고 가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초점거리는 지금 상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고 A가 30이니까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이 F분의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가 얼마냐면 2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A분의 1은 얼마?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A는 10cm가 나오죠. 그래서 렌즈로부터 10cm 떨어진 곳에 물체를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 계산을 만들어가는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허상 만들어야 되는데 실상일 때와 같은 배율에 그렇습니다. 실상일 때 배율이 2배였으니까 허상일 때 배율도 2배면 되는데 허상이니까 물체의 거리보다 2배 먼 거리에 상이 생기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점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F 값을 먼저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한 번의 생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온 사람도 있고 풀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시험지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시험지를 간단하게 보죠. 자, 한번 쭉 정리해봐주고 오늘 새로운 내용도 2가지 배웠습니다. 전자기파하고 렌즈 방정식. 되겠어요? 자, 그 2가지가 머리에 정리가 좀 되어 있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서 1, 2번에서 질문해. 없어. 1, 2번 돼. 근데 파동의 구조가 다 이해가 돼 있으면 넘어갈게요. 3, 4번에서 질문해봐. 4번. 3번. 자, 그림은 줄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진행한 거리에 따라 나타낸 건데 실선 모습의 파동에서 점선 모습의 파동으로 돼서 파동의 모습이 이 똑같은 위치에서 파동이 나타난 게 2번째 나타나는데 10초 걸렸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자, 실선 모습의 파동에서 점선 모습의 파동으로 2번째 나타나는데 됐어? 근데 얘가 얼마가 걸렸냐면 10초가 걸렸는데 그럼 2번째 나타나려면 주기가 몇 번 지나야 됩니까? 파동이 여기서 계속 발생해.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면 한 주기 지나면 다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또 한 주기 지나면 다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맞아? 근데 이 모습을 원하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 간 모습이 나타나길 바래. 그것도 몇 번? 2번. 이 모습이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려면 한 주기 지나야 돼. 그치? 그러면 문제는 일단은 여기 있는 파동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주기 걸릴까? 얼마 걸리냐?
1주기 걸려. 되겠죠? 자, 4분의 1주기 가면 이 모습이 돼.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다시 나타내려면 한 주기 더 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초 얼마 지나면 되냐면 4분의 5t 지나면 된다는 얘긴데 이게 몇 초 걸려? 10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얘는 주기가 얼마니? 8초짜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파장이 얼마야? 한 파장. 거기 있는 실선 봐봐. 한 파장이 얼마니? 16입니다. 그래서 한 파장의 길이가 16m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2m/초 나옵니다. 복잡해요.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봐 드릴게요.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에서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입니다. 평면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유리판을 놓아서 수심이 얕은 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파면을 나타낸 것인데 깊은 물에서의 물리량이 얕은 물에서의 물리량보다 큰 걸 찾아. 자, 이렇게 있으면 얼음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바닥인데 알겠냐? 거기에 있는 얇은 유리판이 올려져 있으면 이 유리판 때문에 표면에서 수심이 얕아지는 것 같아요. 요걸 얘기한 거야. 유리판이 없는 쪽은 깊은 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때 깊은 물에서 더 큰 거 찾아. 이런 얘기잖아. 그치? 깊은 물에서 가면이 뭐가 커야 돼? 뭐가 커야 돼? 뭐가 커야 됩니까? 속력이 커요. 속력이 깊은 물에서의 속력이 얕은 물보다 더 빨라야 돼 라고 했어요. 근데 파동의 속력이 T는 V는 T분의 남다 또는 F 남다인데 그래서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든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가든 안 바뀌는 게 뭐라고 했어? 네,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진동수는 일정하죠. 대신에 속력이 빨라질 때 뭐가 커지는 겁니까? 파장이 길어져서 속력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말 파장이 깊은 물에서가 얕은 물보다 크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꼬맹아 진동수는 사실은 주기분의 1이잖아.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주기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물로 가든 얕은 물로 가든 주기하고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6번에서 질문 받을게요. 없어. 되겠어. 자, 나머지 두 사람은 가고 시원이만 오늘 나머지 해야 될 것 같아. 그 문자 한 번만 드려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주에 올 때 어떤 거 할 건지 한번 상의해보고 다음 주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경미, 맛있는